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재회에 관한 것입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가을밤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민수는 회사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려다 문득 옛 동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에 이끌린 것이었을까요? 30년 전 자신이 다녔던 야간 학교가 있던 동네였습니다. 추억을 되새기며 걷다가 폐교된 학교 건물 앞 작은 공원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낡은 벤치 옆에 펼쳐진 파란 비닐 천막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노숙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천막 사이로 보이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낡은 파카를 걸친 그 여인은 작은 화로 앞에서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구부정한 어깨, 그 독특한 머리카락의 곱슬거림, 그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귓불을 만지작거리는 그 습관까지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의 발은 이미 그 여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민수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혼 서류에 눈물로 도장을 찍던 그 여자, 바로 자신의 전처 수진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30년 전 민수와 수진은 25의 청춘이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무역회사의 말단 사원이었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야간 상업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수진은 동네 빵집에서 일하면서 같은 야간 학교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학교 도서실에서였습니다. 수진이 떨어뜨린 책을 민수가 주워주면서 시작된 인연이었죠. 민수는 수진의 따뜻한 미소에 반했습니다. 수진은 항상 긍정적이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오빠, 이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해요라고 말하던 그녀의 순수함이 민수를 사로잡았습니다. 반면 수진은 민수의 성실함과 꿈을 좋아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큰 사업가가 되면 당신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라던 민수의 약속이 수진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새벽부터 빵집에 나가고 민수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손을 꼭 잡고 그들이 만났던 야간 학교 주변을 걸었고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은 뭐로 할까? 나중에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면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심자는 등 소박하지만 진실한 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기쁨에 겨워 수진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의 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민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IMF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웠고 민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수진도 일을 나갈 수 없었고 집안 형편은 날로 어려워졌습니다. 그 무렵 민수의 오랜 친구 재호가 나타났습니다. 재호는 대학 동창으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힘들다며? 내가 좋은 기회 하나 소개해줄게. 중국 쪽 무역 사업인데 투자만 하면 몇 달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어. 재호의 제안은 민수에게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말하지 않고 그녀의 친정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내놓으셨습니다. 민수는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6개월만 기다려주시면 2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호의 사업은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투자금을 건네고 3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고 재호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민수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을 때 재호는 이미 해외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민수는 수진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의논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조용한 질문이 민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수의 어머니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원래 수진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없고 집안도 변변치 않은 여자라며 수근거렸던 시어머니는 이번 사건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수진을 비난했습니다. 네가 현명한 여자였으면 남편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야. 네가 무능해서 우리 아들이 이 지경이 된 거라고. 수진은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공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밤에 울기만 해도 네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렇지. 집안이 조금만 어질러져 있어도 이러니까 남편이 집에 오기 싫어하지라며 비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수진을 감시했고 민수에게는 이혼하고 더 나은 여자를 만나라고 부추겼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강하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반면 수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이라도 나를 감싸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힘들어요. 수진의 호소에 민수는 조금만 참아. 어머니 성격 알잖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민수는 2-3개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했고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어린아이를 돌보며 홀로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수진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온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수진은 일주일 만에 친정 부모님을 뵙고 돌아왔습니다. 힘든 시어머니를 피해 잠시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수진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에 민수와 낯선 여자가 함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여자는 민수의 회사 상사였습니다. 민수가 새로 취직한 회사의 과장이었고 그날은 업무 관련 서류를 전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정장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세련된 모습이었고 민수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일어나 설명하려 했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뭐가 어때서? 내 아들이 능력 있는 여자와 이야기하는 게 잘못이야? 너는 맨날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면서. 시어머니의 말에 여자 상사는 어색해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민수는 첫 번째 큰 싸움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죠? 내가 당신한테 뭐예요? 수진의 질문에 민수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곤했던 그는 그냥 회사 사람이라니까.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수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혼자라는 외로움이 수진을 짓눌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고 수진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혼을 종용했고 민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가 먼저 이혼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아. 수지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요? 우리 딸은 어떻게 하고요? 수진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우겠어. 네가 재혼할 때 아이가 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수진에게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수진은 자신이 심지어 엄마 자격도 없다고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수진은 눈물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후 민수는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사업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고 회사에서도 승진했습니다. 10년이 흐른 뒤 그는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는 교육을 잘 받은 전문직 여성이었고 민수의 어머니도 만족했습니다. 민수는 스스로 잘된 선택이었다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반면 수지는 이혼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가끔 수진을 궁금해했지만 새로운 삶에 바빠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수진이 어딘가에서 재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폐교된 야간학교 앞 공원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서?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냐고요? 갈 곳이 없어서죠.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가 제일 편안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 학교 앞이요. 민수의 재촉에 수진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수진은 친정으로 갔지만 부모님은 딸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시골에서 이혼녀라는 딱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집에 돈까지 사기당한 딸을 보며 부모님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네가 조신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니? 견디다 못한 수진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학력도 기술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노동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월세방을 겨우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혼의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찾아왔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50대 아줌마는 안 뽑아요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한 수지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거리로 나앉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찜질방에서 잤어요. 하지만 매일 돈을 내야 하잖아요. 점점 돈이 떨어지고 어느 날은 공원 벤치에서 어느 날은 지하철역에서 잤죠. 그러다 여기 천막촌을 알게 됐어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어요. 이상하죠?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에 내려와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수진은 15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민수는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하면 뭐해요? 당신은 새로운 가정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나타나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당신의 냉담한 눈빛을 다시 보는 게, 다시 한번 거절당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 말에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천막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수진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재호의 사기는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구박을 방관한 것도, 수진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도, 이혼을 선택한 것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수진의 진심을 몰라준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돈이 필요해서 민수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했던 것입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어머니의 압력에 굴복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수진을 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수진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근처 고시원 방을 구해줬습니다. 수진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됐어요. 나는 괜찮아요. 동정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이 아니에요. 이건 내 책임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민수는 매일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같이 하고 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의사는 수진이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치료비를 부담했고 수진이 약을 제때 먹는지 매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수는 자신의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혼한 아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민수의 진심을 알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도와주세요.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어요. 아내의 지지는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수와 수진 사이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 말을 더 잘 들었어야 했어요.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진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와 새로운 시작.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이제 고시원이 아닌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근처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 수진을 찾아가 식사를 함께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수는 수진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 씨, 딸 이야기해도 될까요? 민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 지연이는 이제 25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최근에 자주 묻더라고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왜 헤어지게 됐냐고. 나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우리 딸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멀리서라도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 말에 민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지연이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 한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죠? 수진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역할을 못해줘서. 지연이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힘들었다는 걸.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날의 만남은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자주 수진을 찾아가 시간을 보냈고
민수도 가끔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형태는 다르지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딸을 통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고, 민수는 과거의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수지는 복지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숙인들을 돕는 상담사가 된 것입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감사한 일이에요. 수지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딸 지연이의 결혼식에서 수진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옆에는 민수의 재혼한 아내도 함께했습니다. 세 사람은 지연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이가 저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건 결국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수진의 말에 민수의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에요. 형태는 다르지만요. 그날 저녁 민수와 수진은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과거에 수진이가 나쁜 맘을 먹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진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다행이에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요. 그녀의 얼굴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민수는 15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책임을 졌고 수진을 도왔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강 다리 밑, 지하철역, 공원 벤치, 그곳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건넨다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용서의 힘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수지는 민수를 용서했습니다. 15년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움 대신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그 용서가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봅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듭니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민수의 재혼한 아내, 딸 지연이는 각자 다른 위치에 있지만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아꼈습니다. 인생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수와 수진처럼 우리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한다면 미래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다면 그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입니다.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